네,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핵심인데요. 최대한 빨리 주자는 게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여서 전 국민에게 뿌리고 취약계층에는 더 얹어주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죠. 소비 쿠폰을 이렇게 뿌려도 되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추경 예산안 2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 13조 8천억 현재 집행되고 있고요. 2차 추경을 좀 빨리 하겠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생각인데 핵심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누구한테 지급될 것인지, 과연 지금 전 국민에게 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차등화할지가 중심인데, 여튼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아닌데 일단 소비 쿠폰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 나눠줘야 될까? 근본적인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김현동 교수님,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비 쿠폰을 다 나눠줘야 할 지금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여건과 환경은 이미 무르익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에 가까운 굉장히 심각한 침체 상황이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은행이 금년, 그러니까 2025년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가깝게 1.9%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계속된 하향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최근까지 5월 달인가만 마지막일 건데 0.8%로 이렇게 대폭 낮췄습니다. 네. 물론 뭐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내외 금융기관에서도 모두 그런 똑같은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률이 성장 엔진이 식어버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물론 이제 뭐 소비 쿠폰만으로 이렇게 꺼져가는 경제의 어떤 성장 엔진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떤 피가 수혈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이쪽에 뭔가 지금 온기를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로서는 분명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도 떨어지니까 얼른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 강민욱 교수님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소비 쿠폰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소비가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각종 그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소비 심리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데, 거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로서는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또 기업 투자에 대한 정책도 있을 텐데, 일단은 소비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말해왔던 그 취약 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는 것인데, 지금 취약 계층한테는 25만 원, 50만 원 정도의 돈이 상당하게 큰 액수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 소비 쿠폰은 무엇이냐면 거시 경제적으로 소비라는 그런 소비의 확산을 소비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이제 분배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분배적인 측면도 있다.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게 두 분에 공감한다. 그래서 방향성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겠다. 지금 상황이 사실 뭐 시장에 가보면 정말 어려운 건 이해가 됩니다. 뭔가 좀 불을 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뭐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에요. 이걸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아니면 좀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급하자, 양쪽 의견이 좀 나눠지다가 일단 전 국민에게 일단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힌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고소득계층들은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으로 참 소득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분들께도 줘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상을 굳이 전 국민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하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고소득층은 합니다.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물론 이제 선별하는 것은 항상 논란을 낳습니다. 어디까지 지원해주고 어디부터 그러면 배제할지에 대해서 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생회복 지급 쿠폰과 관련된 지급의 기본 계획을 보면 일단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소득 상위 특히 이 고소득층에 왜 지원을 말아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항상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재원 소요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일단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뭔가 하면 고소득층은 어차피 지금 소비 여력이 큽니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이 소비 쿠폰이라는 게 아마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써야 된다라는 거 되어 있는데 그걸 쓰면 다른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이제 구축 효과라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증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소비력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반대로 순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비 진작에 따른 경제 성장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하지 말아야 할 고소득층은 소득계층 위에서 한 몇 % 정도는 조금 안 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의견? 사실 뭐 무자료듯이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재원 규모와 그와 따라서 가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서는 뭐 한 10에서 30% 상위층으로 본다면 물론 그것도 소득만 볼 것이냐 재산까지 혼합해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향성은 좋지만 김현동 교수님은 이제 소득 상위 10%, 30%까지 중에서는 조금 주지 않는 게 재원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의 소비 증대 효과를 예상해 볼 때 안정이 좋겠다. 혹시 강민욱 교수님 어떠세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철학인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고소득층 일정 소득수는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 김현동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상당수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적 원리로 봤을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고소득 계층은 그 쿠폰이 지급이 되더라도 원래 쓰려고 했던 걸 그 쿠폰을 쓰고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은 그냥 저축을 하거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대체 효과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대체 효과 또는 구축 효과 예, 때문에. 구축 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만 봤으면 당연히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저소득층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여튼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이런 경제적 원리만을 따질 수가 없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란 거는 정치적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가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계엄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자가 50%가 안 돼서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고소득층이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일괄 지급이 원칙에 대한 것은 정치적 원리로서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소득이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의 계층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소득 상위 10%. 예, 소득 상위. 이 사람들을 제외해봤자 이 재원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물론 10%도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 10% 때문에 국민 통합적 그런 관점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그 미래에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편적 일괄 지급이 원칙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확실히 잡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을 하는 그 두 가지의 방식을 혼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경제적으로는 고소득층에 주더라도 소비 증대 효과, 새로 소비가 늘리는 효과는 좀 없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향성이 맞다, 바람직하다는 게 이제 교수님의 생각인데 지금 정부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 국민에게 일단 25만 원, 그리고 소득 상위 계층은 한 15만 원, 그리고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소득 계층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방식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이게 행정적으로 좀 괜찮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일단 기준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정해진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잡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이게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믹스된 지금 형태를 그렇죠.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정액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분류하는 행정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데 네. 지금 현재 정부안을 보더라도 분류 기준에 따른 어떤 행정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생각해낸 게 바로 뭔가 하면 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부모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분류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미 복지체계가 지금 구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복지체계의 선별 기준에 업혀가지고 이 소비 쿠폰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구분에 따른 선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은 크게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행정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그 강 교수님의 생각인데 10%나 또는 뭐 만약 10%를 상위층이라고 할 때 그분들을 제외할 경우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재정 소요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통합을 더 생각한다면 다 지급하는 게 좋다는 그러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10% 또는 소득 상위 계층들이 예를 들면 15만 원을 받는다.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라가 이렇게 나 돈도 잘 벌고 소득 수준도 높은데 나눠준다?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볼 때는 그 부동산 문제가 두각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뭐냐면 그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를 싸우자는 식으로 많이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데에서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분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5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부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나한테는 15만 원의 의미가 없고 국가 재정이나 더 생각을 하자. 네. 그렇지만 그 돈을 받으면 작은 돈이지만 기분 나빠할 사람은 다 없고 네. 이게 분명 서민 아니면 더 민생을 위주로 한 정부를 할지라도 우리까지도 신경을 쓰거나 이런 위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민 통합적으로 1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작은 액수라도 보편적 지급이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에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어떻게 해줄지 곧 결정이 될 텐데 이번 추경안에는 그 소비 쿠폰 외에도 중앙정부 지금 말하는 소비 쿠폰이라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거겠죠. 지금 뭐 지역 화폐로 불리기도 하지만 현재도 지역 화폐 지방정부가 발행하고 중앙정부가 할인 비용을 떠안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에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확대된다면 어떤 정도로 지금 규모가 혹시 얘기되고 있나요? 지역사랑 상품권 증액을 한다면? 사실 현재 1차 추경 때는 이제 4천억 원의 이제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됐었었는데 예. 지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구체적인 금액 같은 것은 하기는 현재로서는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이 부분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발행하자고 한 반면 정부는 발행하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다. 혹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가 발행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보자면 이 우리 지역 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이든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소비 진작 효과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요 소비 쿠폰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했을 정도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논점이 바로 뭔가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 경제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방식을 쓰지 않고 다른 재정 지출 확대의 어떤 수단을 통했을 때 지역 화폐를 썼을 때보다 더 소비 진작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화폐만으로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이제 약간 집중해서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목적이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의 소비 효과인데 아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15만 원 준다고 해서 15만 원 소비가 더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의문스럽다 그런데 실제 이 소비 쿠폰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경제학계에서는 어느 정도로 뭐 분석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만약에 1인당 25만 원을 나눠줬다. 그러면 25만 원어치의 소비 실제 진작 효과가 있을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소비 쿠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그 소비 쿠폰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써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충분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뭔가가 이 기간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빨리 써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간을 설정하기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취약 계층 경우는 거의 이제 일주일 안에 그 소비 쿠폰을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문 중에서 이제 이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인데 대체적으로 50% 정도의 효과가 있다. 거시경제적 50%.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해서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차 추경에는 4천억이 투입이 되고 이제 2차 추경은 그 이상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0원짜리 지역 화폐를 사면 저는 900원만 내고 100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역 화폐가 소비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역 화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지역으로서 순환시키는 그런 강제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화폐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한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지역에서 쓰는 것이고 그 돈을 받는 그 매출 입장에서도 지역의 매출로서 잡힙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 화폐라는 것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임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서 대형 마트에 가서 돈을 쓰게 되고 예를 들면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네. 예. 그 대형 마트에서 일반적인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마트로 많이 가게 돼요. 돈은, 네. 예, 대형 마트로 많이 가는 것이고 대형 마트에 이제 자회사들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돈이 결국은 이제 서울로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런 지역 화폐에 중점을 주는 것은 돈에 대한 순환을 어느 정도 지역에 묶어놓고 순환을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역 화폐는 어느 정도 상당한 괜찮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비 쿠폰의 효과가 대체로 한 50% 선이다. 우리 강민욱 교수님은 이렇게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소비 효과 몇 퍼센트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혹시 우리 김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사실 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구 결과는 굉장히 조금 사실 좀 다양한 편이긴 합니다. 어느 학자가 어떤 방법 모델링을 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 그런 연구 결과까지도 있고 또 연구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결과도 있고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뭐 이제 뭐 산술 평균으로 제가 말씀드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집단 지성처럼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느 쪽으로 정도로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있느냐는 건 연구 결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이제 실제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고 또 소비 계층에 따라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가 댓글도 달았는데 바로 저희가 이제 조금 얘기할 게 그 댓글을 주셨네요. 세금 걷어서 그렇게 써야 하나? 정부 적자는 계속 늘어가는데 갈수록 세금 부담만 늘어가겠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 다음에 잠깐 토론하고 그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는 세금이 좀 덜 거칠 것 같아서 세금이 덜 거치니까 덜 거치는 부분을 세입을 좀 조정을 하고 그 필요한 돈을 빚을 발행해서 조달을 한다. 줄어드는 만큼 세금 줄어드는 것만큼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줄어드는 세금만큼 국채를 발행한다. 이걸 뭐 세입 경정이라고 한다는데 올해 이 세입 경정을 추경에서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요? 이거는 세입 경정? 예, 세입 경제는 이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거칠 경우 그걸 공식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시스템이죠. 이건 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충당할 방법이 없겠죠. 근데 이 세수 결손 그리고 세입 경정이 이제 몇 년째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늪에 빠졌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 정부의 약간은 무능력함이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럼요. 이것이 이제 전 정부에서 계속 이런 식이 이어졌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심하는데 그러면 과연 추경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갑자기 수입이 줄었을 때는 소비를 줄이고 또한 저축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타개를 해야 될 텐데 국가로서는 뭐냐면 그 지출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경제 성장을 올려서 지금은 세금이 적게 거치지만 미래의 경제 성장을 올려서 조세를 증가시켜서 미래에 그 돈을 갚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세입 경정이 일어난다고 그 국가의 세금이 조금 거친다고 추경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어떠한 정부든지 항상 추경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나 뭐 세계 정부도 마찬가지로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정부입니다. 4년이나 5년 후에는 정부가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쓰더라도 이 돈을 갚는 집단은 다른 정부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쓴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세입 경정, 세금이 적게 들어올 것이니까 그래도 지출을 줄이지 않고 쓰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된다. 올해 대략 어느 정도 세수 결손, 세금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나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세수 결손이 한 30조에서 많게는 최악은 한 40조 정도 가량 세수 결손 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올해 이제 예산안을 짜면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의 베이스로 잡아가지고 모든 것들이 왔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 변수들이 들어가서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가장 이제 스타트 라인이 있는 이제 성장률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성장률이 0.8%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대폭 깎여내리던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다 고려를 했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한 30조에서 40조 정도의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거치니까 뭔가 하여튼 세입 경정을 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서 지출을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얼마 세입 경정할지는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걸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까 국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미래 세금이 더 달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좀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튼 그러려면 어려우니까 빚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그리고 GDP 대비 50%에 육박한다. 자, 그동안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해왔던 건전 재정 기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건전 재정 기조를 조금 너무 외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초기 때 그 재정 중칙을 만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굉장한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국가 빚이 늘어났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약간은 생각하지 않나 약간 우려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것은 우리나라 빚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네. OECD 평균이 뭐냐면 80%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80%에서 90% 이상이 되고 미국은 100%가 넘어가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0% 정도다. 이걸 봐서는 우리나라가 돈을 더 써도 된다, 추경을 더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가 빚은 국가 채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 부채도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계 부채의 경우 우리나라가 GDP 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 부채랑 국가 채무를 더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일반적인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선진국 국가들하고 다른 게 실질적으로 남북 분단 국가이고 안보가 상당히 위기에 있는 국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투자자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는 뭐냐면 더욱더 확고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신용도를 지키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이러한 신용도를 지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금 국가 채무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것인데 이거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의 경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나눠주더라도 뭔가 건전 재정을 너무 막 쓰지 않겠다는 확실한 뭔가 입장도 좀 나와야 된다. 동시에 좀 필요하다. 그런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를 낮춰가는 추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돈이 더 풀어지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증시라든지 부동산 시장, 자산 가격만 좀 오르는 그런 부작용 좀 우려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집값은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강남, 서초, 송파는 이제 윤석열 정권 때도 이제 견조하게 계속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 좀 상승세가 이제 서울 전역을 지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하로 인해서 이제 자산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주담대의 90% 정도가 지금 보면 우리가 코픽스가 아니라 이제 금융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금융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장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저 DSR 새로 이제 3단계 지금 실시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채를 통해 가지고 또 집을 장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또 규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마지막에 이제 막차를 타자라는 입장에서 또 많은 이제 집을 좀 살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너무 일찍 카드를 꺼내버린 게 바로 뭔가 하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했었죠. 예, 네. 그거는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누를 수는 없지만 유효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미리 오픈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2차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얘기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